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제게 이런 말을 기대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며느리에게 더 잘해 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저도 한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은 많이 줄수록 좋다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저는 그 믿음이 때로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지켜본 가정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곳이 있습니다. 그 집의 어머니는 누가 봐도 훌륭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시어머니를 두다니 복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어머니가 결국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한 번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잘해줘도 탈이고 안 해줘도 탈이야. 혹시 이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위로의 말은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조언은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것이고, 격려는 공허하게 들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압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답도 아닙니다. 105해를 살면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때로는 실수하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실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잘해줘도 탈이고 안 해줘도 탈이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1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아직 그런 적은 없다 하시면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만 오늘 제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가장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싸움에는 절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장면.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보탰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분입니다. 순자 씨는 72살, 아들 재원이는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재원이는 가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돈을 너무 쓴다, 밥을 잘 안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명절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순자 씨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원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구나. 살림도 좀 아껴보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시댁에 오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올 때는 반드시 재원이를 데리고 왔고 인사는 했지만 오래 앉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 웃기는 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가장 늦게 알아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는 집에 올 때마다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왔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김치 한 통이 사라진 것은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것은 마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재원이는 점점 전화를 줄였습니다.
명절에도 짧게 들고 갔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렇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이런 뜻으로 들린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편이구나. 남편이 나를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구나. 이 집에서 나는 심판받는 사람이구나.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대부분 아내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힘들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로받고 싶은 것이지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하는 순간 부부 사이에 작은 파도가 갑자기 세 사람이 얽힌 폭풍이 됩니다. 여기에 잔인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는 싸워도 결국 돌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해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외부 사람이 끼어들면 두 사람은 갑자기 공동의 적을 갖게 됩니다. 그 공동의 적이 어머니가 됩니다. 어제까지 아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던 아들도 아내가 눈물을 보이는 순간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된 이후에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불편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화살은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화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마음으로 활시위를 당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롭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잔인한 역학입니다. 순자 씨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순자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이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계단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과 며느리가 그 계단 위에서 서로 길을 비키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둘 다 답답하고 둘 다 짜증이 나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겠다고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세 사람이 좁은 계단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단 아래에 서서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은 답답하지만 결국 스스로 비켜서는 법을 찾습니다. 서로 몸을 돌리고 서로 한 발 양보하고 어떻게든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어머니가 거기 있는 것을 봅니다. 올라가지 않았지만 떠나지도 않았던 사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 그것이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힘들다고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끝까지 들으십시오. 5분이든 30분이든 끊지 마십시오. 둘,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많이 힘들었겠다. 셋, 그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만났을 때 꺼내지도 마십시오. 들은 것은 그 자리에서 묻으십시오. 이 세 가지는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식이 아파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도와줄 수 있는데 입을 다무는 것, 그 침묵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100년을 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그 결혼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멀리서 바라보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언제나 따뜻하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며느리 쪽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에는 언제나 다른 쪽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침묵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가트만 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가족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관계가 끝나는 가장 위험한 신호가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한쪽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 화를 내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 연구자들은 이것을 감정의 철수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아십니까? 아프다고 소리치는 환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환자입니다.
며느리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 씨라는 분이 제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동호 씨는 75이었고 며느리 연수 씨는 결혼한 지 8년째였습니다. 연수 씨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처음 몇 년은 나름대로 의견을 냈습니다. 어머니, 반찬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요. 명절 때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동호 씨의 아내는 그 말이 기분 나빴습니다. 잘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연수 씨가 달라졌습니다. 반찬을 보내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명절에 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불만도 없었고 의견도 없었습니다. 동호 씨의 아내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적응했나 보다. 드디어 편해졌구나. 그런데 그의 추석에 연수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호 씨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동호 씨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연수 씨가 불만을 말하던 시절이 오히려 괜찮은 시절이었다는 것을. 사람은 말을 할 때가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이 관계를 고치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 사람은 불편해도 입을 엽니다. 그런데 입을 닫았다는 것은 더 이상 고칠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호 씨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수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수돗물 소리가 크게 나는 가운데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때 그 아이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한 말, 수돗물 소리에 묻힌 말. 그것이 마지막 노크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셨습니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다른 쪽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침묵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것과 똑같이 위험한 또 하나의 침묵을 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아들이 온다고 하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섭습니다. 저는 왜 무섭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할까? 무슨 표정을 잘못 지을까? 며느리가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하면 아들이 오기 전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잘해줘도 탈이고 안 해줘도 탈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탈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잘해줘도 틀리고 안 해줘도 틀리고 가만히 있어도 틀린다면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어머니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화가 난 얼굴이 아닙니다. 지친 얼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얼어붙은 얼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며느리가 입을 닫으면 관계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입을 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상처를 줄 것이라는 내 존재 자체가 불편함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침묵이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포기의 침묵이고 다른 한쪽은 두려움의 침묵입니다. 그 두 침묵 사이에서 아들은 양쪽을 오가다가 지쳐갑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으니 아무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란 말이냐?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라는 것도 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어디에 서느냐에 있습니다.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자리, 가깝지만 닿지는 않는 자리, 보이지만 부담은 되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기 있으면 됩니다.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따뜻하게. 며느리가 말을 하면 들으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아들이 찾아오면 반기면 됩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하루를 살면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자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고 왔을 때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한다. 많이 주면 호구라고 한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것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는 것은 전부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더 달라는 손이었습니다. 혹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미련한 거라고. 저는 오늘 그 말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에도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젊었을 때 저는 사랑이란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처음 받을 때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받을 때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받을 때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받지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물이 매일 나오면 수도꼭지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물이 끊기면 그때서야 화가 납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옛날에 마당에 김치도 묻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김장을 할 때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이 적당하면 김치가 잘 익어서 그 겨울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두고 먹으려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치가 짜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주면 감사가 익어갑니다. 너무 많이 주면 부담이 쌓여서 짜고 쓴 맛만 남습니다. 은희 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은희 씨는 67이었고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은희 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부부 명의의 집을 사주었습니다. 은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 주면 나중에 짐이 되지 않겠지. 살아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고쳤습니다. 은희 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추석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은희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자신이 아파트를 판 후에 들어간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벽에 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 아파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삿짐을 쌀 때 다른 것은 다 두고 왔는데 그 시계만은 떼어왔습니다. 똑똑똑. 조용한 원룸에서 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은희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방이 3개였는데 거실에 햇볕이 잘 들었는데 아이가 어릴 때 그 거실에서 뛰어놀았는데 지금 이 방에는 시계의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은희 씨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당연함이었습니다. 그 시계 소리가 참 길게 들렸을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숨 쉬겠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짜로 받은 것보다 비싼 것은 없다. 저는 그 말을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수록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것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를 냈는지 알고 갚았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공짜로 받은 것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스스로 가격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대부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많을수록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쌓입니다. 나는 이만큼 빚지고 있다. 언제 갚아야 하나?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 장부가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채권자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시어머니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빚의 무게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다만 그 사랑에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넘쳐서 상대방의 마음을 적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되, 상대방의 그릇 크기를 먼저 보십시오. 그릇이 작은데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은 넘치고 바닥은 젖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낼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사랑, 그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적당함의 기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벽에 부딪히면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시어머니가 하면 간섭이고 친정어머니가 하면 조언이 됩니다. 혹시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번에 좀 아끼면 어떠냐고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친정어머니가 같은 말을 하면 걱정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안으면 어색해하고 친정어머니가 안으면 편안해합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해주면 부담스러워하고 친정어머니가 해주면 그리워합니다. 같은 행동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릅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는 20년, 30년의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싸우고, 같이 화해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악의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가족이 되었지만 마음의 역사는 0점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의도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먼저 올라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공평함에 분노하면 마음만 더 아픕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공평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평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은 비교를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친정어머니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 며느리가 친정에 더 자주 간다고 속상해하지 않는 것, 그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경희 씨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경희 씨는 70살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한 분이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고 가르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경희 씨는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했습니다. 며느리 수연 씨가 차린 밥상을 보고 이 나물은 이렇게 무치면 더 맛있단다 하고 말했고, 손자가 태어나자 이불은 이렇게 깔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 학원을 고를 때도 의견을 냈고, 며느리가 고른 커튼 색깔에 대해서도 우리 아들은 밝은 색을 좋아한다고 귀띔했습니다. 경희 씨는 한 번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5년간 교실에서 해온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이끌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경희 씨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 씨는 교사가 아니라 기술자였습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답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연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오빠가 어머니한테 말해줘. 나는 어머니 학교 3학년 학생이 아니야.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희 씨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연 씨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의 왕국이 달랐을 뿐입니다. 며느리에게는 자신만의 왕국이 있습니다. 밥을 어떻게 차릴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왕국에 누군가가 자꾸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들어가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경희 씨는 빨간 볼펜으로 장볼 목록을 적어 며느리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항목에는 밑줄까지 그었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의 숙제를 채점하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경희 씨에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수연 씨에게 그것은 채점이었습니다. 사랑과 간섭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래 생각한 끝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경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얼굴 위에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듣고 며느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관심입니다. 잠깐이라도 표정이 굳어지면 이미 간섭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희 씨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실을 떠났는데 교실이 나를 안 떠났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왕국을 지켜주십시오. 그 왕국이 여러분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 안에서 그녀가 주인이 되어야 그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할 때 아들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왕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에 심은 어린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흙 속에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마다 화분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바람을 맞아 본 적이 없으니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줄기도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센 바람이 불면 그 나무는 한 번에 꺾입니다. 한 번도 스스로 버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면 아들 내외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세워주던 사람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약하게 만들었느냐고.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아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을 때, 손자 학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3일이 지난 후에도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그때 하십시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3일이 지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꼭 안 해도 되겠구나. 저는 100살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3일만 참으면 진실이 보입니다. 그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인지 대부분은 후자였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침묵을 읽어라,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왕국을 존중하라.
모두 며느리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위해, 그 다음에는 남편을 위해, 그 다음에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것은 늘 맨 나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손자 이야기, 사돈 이야기. 그런데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내던 정순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일흔한 살이었고 남편을 7년 전에 잃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정순 씨의 하루는 전부 아들 가정으로 채워졌습니다. 매일 아들 내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는 날이면 불안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들지는 않은지, 아들이 건강한지. 정순 씨의 관심은 온통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가족은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전화가 길어지면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자 이야기를 물을 때마다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정순 씨가 더 매달릴수록 가족은 더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순 씨와 차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씨, 요즘 뭐라고 지내십니까? 아들 이야기 말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정순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기대어 삽니다. 아들이 잘 되면 내가 기쁘고 며느리가 멀어지면 내가 무너집니다. 내 감정이 전부 다른 사람의 삶에 매달려 있으니 하루하루가 출렁입니다. 그리고 그 출렁임은 상대방에게 무게로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삶을 살라뇨.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순 씨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순 씨의 중학교 동창이 전화를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시작하는데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별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친구가 간다니까 간 것이었습니다. 첫날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대로 쓰는데 정순 씨의 종이 위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다시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문화센터 벽에 정순 씨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그날 정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가 달랐습니다. 8년 동안 정순 씨가 아들에게 전화할 때는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이는 잘 크고 있니? 며느리는 괜찮으니? 내 몸은 어떠니? 전부 상대방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 있지? 오늘 내 글씨가 벽에 걸렸어.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잠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요? 엄마가? 뭐라고 쓴 거예요? 정순 씨는 말했습니다. 이 대화가 8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아들이 자기 안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것이 처음이었다고. 그 후로 아들은 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쓰고 있어요? 새로운 거 배웠어요?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궁금함이었습니다. 정순 씨가 나중에 저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목을 갈면서 생긴 굳은 살이 손가락 끝에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것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굳은 살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생긴 굳은 살이에요. 남편 밥하느라 생긴 것도 아니고 자식 빨래하다 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생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내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이 이야기 말고
손자 이야기 말고 당신 이야기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이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입니다. 그 연구가 수십 년에 걸쳐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의 의미 있는 활동이 있고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가장 기쁘게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늙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에 충실할 때 자녀는 비로소 마음 편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면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부모의 행복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달려 있으면 자식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하면 엄마가 불안해하겠지. 내가 안 가면 엄마가 외로워하겠지. 그 의무감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기 하루를 살고 있으면 자식은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짐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가족 관계입니다. 창문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봅니다. 아들 집에 불이 켜져 있나, 오늘은 며느리가 일찍 들어왔나, 손자가 학원에서 돌아왔나, 창문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먹을 갈기 시작합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한 획을 긋습니다. 떨리지만 긋습니다. 그 순간 창문을 잇습니다. 아들 집 불빛을 쐬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퇴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족은 돌아옵니다. 빈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그림자는 따뜻함이 아니라 무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자기 방에 불을 켜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하루를 사는 사람의 창문에서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그 빛을 보고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의 방에 불을 켜십시오. 책 한 권을 펼치십시오. 하루에 10페이지면 됩니다. 다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특별한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걸으십시오. 저는 105살의 몸으로 아직도 매일 아침 걷습니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걷는 동안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단순한 시간 안에서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오래, 더 깊이, 더 품위 있게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비어있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지쳐있는 사람은 온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자기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원의 꽃이 피면 향기는 저절로 번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아들이 하소연을 해 오더라도 들어만 주십시오. 계단 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이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침묵을 읽으십시오. 며느리의 침묵은 평안이 아니라 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침묵도 살피십시오. 무엇을 해도 틀릴 것 같아 얼어붙은 마음이라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잘하려 하지 말고 잘못할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거기 계십시오. 사랑에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김치독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가 짭니다. 사랑도 너무 많이 주면 부담이 됩니다. 상대방의 그릇을 먼저 보십시오. 며느리의 왕국을 지켜주십시오. 그녀가 주인이 되어야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 가정이 건강해야 아들이 행복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무에게 바람을 맞게 하십시오. 뿌리가 깊어야 오래 섭니다. 한마디 하고 싶을 때, 돈을 보내고 싶을 때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창문 앞에 서서
아들 집 불빛을 쐬지 마십시오. 책상 앞에 앉으십시오. 붓을 드십시오. 전화벨은 그때 울릴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모여듭니다.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거리를.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이야기를 읽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100살이 넘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온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거리 조절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너무 멀면 가족이 아닙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사랑의 지혜를 한 겹 더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알맞게 주는 것, 더 자주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기다리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품위 있게 물러서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 아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 참 모지르셨던 분, 잘해주려 했는데 오히려 오해만 쌓여 가슴이 답답하셨던 분, 그 이야기를 적어주십시오. 댓글에 적어주시면 저는 읽겠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도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한 줄이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같은 나이의 친구에게, 같은 마음의 이웃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을 영상이 대신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 사랑하는 법 하나만 알고 살았을 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배운 유일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를 더 배우셨습니다. 물러서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며느리에게 반찬을 챙겨주던 그 마음, 손자가 아플까봐 밤새 걱정하던 그 마음, 아들이 힘들까봐 먼저 전화를 걸던 그 마음, 그 모든 마음은 아름다웠습니다. 방법이 때로 서툴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조용히 돌아올 것입니다. 장미 한 송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장미는 나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향기를 뿌리며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비는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쫓아가지 않아도, 붙들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피어있는 존재, 자연스럽게 가족이 돌아오고 싶은 존재, 조금만 더 함께 앉아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105해를 살아보니 가장 오래가는 사랑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랑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랑, 기다릴 줄 아는 사랑, 상대방이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사랑, 그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갑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고요하고 품위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쁘고 저녁에 눈을 감는 것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여러분 곁으로 기꺼이 돌아오는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조금 물러서십시오. 그 물러섬 속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105회를 살았고 아직도 매일 아침 걷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